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서는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 평소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모범적인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바로 늙어가는 일에 대한 준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고령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 2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2025년에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지점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1위.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5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3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풍경이 이제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간단해요. 아이는 안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의학은 발달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OECD 꼴찌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늙어가는 속도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할 사람보다 돌봄받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일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 100명이 어르신 23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에는 어르신 7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1.3명이 어르신 한 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병원 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엔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앞으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됐고요. 세 번째,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에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같이 늙어갈 사람이 없는 노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도 그건 아직 먼 얘기 아냐?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천만에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요양원은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데 집에서 모시려니 24시간 봐야 하는데 나도 직장 다니는 몸이고 형제들끼리 누가 더 돌봐야 하냐고 싸우고 있어. 이분 평생 가족끼리 싸워본 적 없는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하나로 형제 관계가
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긴 하지만 간병비까지 합치면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나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 집,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고립이라는 단어예요. 퇴직하면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 결국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기본이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의 위기예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의 부장, 마을의 이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의 충격.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의 그 마음을요. 가족 문제도 심각해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자매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부모님 돌봄비로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나가면서 자녀 교육비를 줄이고 가족여행도 포기하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 보통 여성분들이죠. 이분들이 완전히 지쳐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생겨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져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갈등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갖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 나라 만드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박대하느냐고 억울해하시고,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일들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고 미래의 어려움은 실제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직 괜찮아.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와요. 또 정상성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돼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 동네 안에 병원, 복지관, 어르신 주택, 간병 서비스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버스 타고 다닐 필요 없이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요코하마의 한 구역에는 도보 10분 거리의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이 모두 있어요.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동네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고립도 줄고 돌봄 비용도 30% 절감됐어요. 덴마크는 발상을 바꿨어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인재로 본 거예요.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사 같은 일들 말이에요.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덕분에 70대 취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고 노인 빈곤율도 7%대로 매우 낮아요. 싱가포르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 모델을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단지 안, 다른 동에 살면 주택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고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도 설계했어요. 단지 안에 고령자 전용 의료시설과 돌봄 서비스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다 받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이면 소득 하위 70%는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중산층이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안 하시는데 의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합쳐서 월 소득이 26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국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 66세부터는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예요. 또 시력이 나빠지신 분들을 위한 안경 지원 사업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무료고 경기도는 30% 할인이에요. 기차표도 KTX는 평일 30% 할인, 일반 열차는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정도 들어요. 본인 부담금이 20%니까 실제로는 6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양보호사님 교통비랑 식사비는 따로라는 거예요. 보통 하루 1만 원 정도 추가로 드려야 해요. 목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한 번에 3만 원 정도예요. 본인 부담금은 6천 원이고요.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면 어떨까요? 1등급 기준으로 월 270만 원이 기본 비용인데 본인 부담금은 54만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식비, 상급 침실료, 임의용비, 세탁비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요. 보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만 알면 충분해요. 먼저 카카오톡이에요. 이건 문자 대신 쓰는 건데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카톡 좀 보내세요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진도 바로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서 편해요. 네이버 지도도 꼭 배워보세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처음 가는 곳의 위치를 찾을 때 정말 유용해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버스 몇 번을 타야 하는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하나는 꼭 설정해 두세요. 요즘 많은 가게에서 현금보다 이걸로 계산하면 할인해줘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 잔돈 받을 일도 없어서 편해요. 유튜브도 한번 써보세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요리법, 운동법, 건강정보. 심심할 때 옛날 가요나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집 안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안전해져요. 먼저 화장실이에요. 변기 옆과 샤워실에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인터넷이나 홈센터에서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직접 설치하기 어려우면 동네 철물점에서 해줘요. 문턱도 없애는 게 좋아요. 작은 문턱도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경사로를 만들거나 아예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조명도 중요해요. 특히 계단이나 복도는 밝게 해두세요. LED 조명으로 바꾸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더 밝아져요. 센서 등을 달아두면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켜져서 좋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바닥에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벨도 설치해보세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가 있어요. 쓰러졌을 때 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해둔 가족이나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것.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죠.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장수가 아니에요. 진짜 장수는 내 2발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해 먹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70세 이후에 골절 한 번 나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근육은 30% 이상 줄어들고요. 더 무서운 건 노년기에 한 번 잃은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 순간이 건강 하락 곡선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5번씩 3세트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면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돼요. 물병 운동도 좋아요. 1.5리터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해보세요. 물병이 무거우면 500ml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씩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내려올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특히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계속 자극해줘야 해요.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세요. 항상 같은 길만 다니지 말고 다른 길로 가보세요.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이 돼요. 요리할 때 레시피 보지 말고 기억으로 해보세요. 재료 준비하고 순서 생각하고 간 맞추고 이런 과정들이 다 뇌 운동이에요. 일기 쓰는 것도 좋아요. 하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써보세요. 기억을 되짚어보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게임도 해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2번째, 돈을 준비하는 것.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은 월급 없는 장마철이에요. 우산이 떨어지면 바로 비 맞고 고생하는 거죠. 70세 이후에 간병비가 월 150에서 250만 원 들어요. 3년이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은퇴 후 20년 동안 최소 2억에서 3억은 필요해요. 더 무서운 건 의료비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물가는 연 2% 올랐는데 의료비는 4% 이상 올랐어요. 지금 병원비 5만 원이 10년 뒤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금융 전문가들이 버킷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버킷은 양동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3개의 양동이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양동이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이에요.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꺼내 써야 하는 돈이니까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양동이는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이고요. 국공채라는 걸 추천해요.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빈문서예요. 나라가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하면서 내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니까 좋아요. 또 안정형 배당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회사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큰 회사들 말이에요. 세 번째 양동이는 10년 이후에 쓸 돈이에요. 이건 주식이나 ETF 같은 곳에 투자해서 물가 상승을 이겨내야 해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줄임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상장지수 펀드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간단해요. 좋은 주식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다음 그 바구니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좋은 회사 주식 100개를 모아놓은 바구니가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라면 이 주식들을 하나하나 다 사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ETF를 사면 10만 원으로도 이 좋은 주식들을 조금씩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니까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서 여러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99개 회사가 있으니까 덜 위험하죠. 비율로 보면 첫 번째 주머니에 25에서 30%, 두 번째 주머니에 40에서 50%, 세 번째 주머니에 20에서 30% 정도 배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비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장기요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씻기, 밥 해주기, 청소하기, 병원 모시고 가기. 이런 일들을 전문가가 해주는 거예요. 65세 이상 5분 중 1분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세요. 확률로 보면 나나 내 배우자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기술을 배우는 것. 요즘 세상은 정보가 곧 돈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내가 다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쓰게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이 필수가 됐어요.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대부분이 이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요. 기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간편결제라는 것도 배워보세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카드 안 꺼내도 되고 잔돈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만 갖다 대면 삐소리 나면서 결제가 끝나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병원 예약도 이제 앱으로 해요. 앱이라는 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병원 앱을 깔아놓으면 집에서 편하게 예약하고 진료 순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기계랑 안 친해하지 마세요. 배우는 데는 몇 개월이지만 못 배운 대가는 평생 불편함과 손해로 돌아와요. 개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끼리도 미리 약속을 해놔야 해요.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나 돌볼까가 가족의 최대 갈등 요인이 돼요. 이걸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수십 년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서 역할을 나누세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일상생활을 도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글로 남겨두세요. 법적 효력은 없어도 분쟁 가능성을 70% 이상 줄여줘요.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미리 세우고 연명치료 같은 의료 결정도 건강할 때 정해두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이에요.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해요.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버스 한 번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면 사회와 단절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경로당, 공원. 5개 이하라면 노후 거주지로는 부적합해요. 없는 시설은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요구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 안전망도 만드세요.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서너 명과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매일 안부 확인도 하고 응급 상황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세대를 나누는 벽을 허물어야 해요.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전통 요리법이나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고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런 상생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아니면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청소년 진로 멘토링, 요리교실, 디지털 기기 교육. 이런 활동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을 안전 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월급보다 더 큰 가치를 줘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응급연락처부터 등록하세요.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한 대화도 시작하고요. 근처 병원, 약국 위치도 파악해 두시고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 걷기. 이런 것부터요. 한 달 안에는 종합건강검진 예약하시고 연금저축도 가입하거나 나비백을 늘리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시고 스마트폰 기본 기능도 마스터하세요. 3개월 안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족 돌봄 협약서도 작성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학습도 시작하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해보세요. 6개월 안에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보험들을 정비하고 상속 계획도 세우세요. 디지털 기술 중급 과정도 이수하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해보세요. 1년 안에는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하고 제2의 커리어도 구체화하세요. 사회 참여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전한 노후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도를 측정해야 해요. 건강 면에서는 일일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지 주간 운동 횟수가 3회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체중도 BMI 23 이하로 유지하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해요. 재정 면에서는 월 저축률이 소득의 20% 이상인지 부채 비율이 자산의 30% 이하인지 점검하세요. 응급자금은 월 생활비의 6개월분 이상 준비해 두시고 투자 수익률은 연 5%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사회적 관계에서는 정기적인 만남이 월 4회 이상인지 새로운 인맥을 반기별로 2명 이상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원봉사는 월 10시간 이상, 지역사회 참여는 월 2회 이상이 좋아요. 심리적 측면에서는 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5점 이하인지 체크해보세요. 가족관계 만족도도 8점 이상, 건강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감도 각각 7점 이상을 유지하셔야 해요. 나이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40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주 3회 이상 운동 습관을 확립하고 연 1회 종합 건강검진을 시작하세요. 금연 금주하시고 적정 체중도 유지하셔야 해요. 재정적으로는 가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자금 목표액을 설정하세요. 현재 소득의 10에서 15배 정도가 적당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도 활용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하세요. 직장 외 인맥과 취미 활동도 시작하시고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능력도 향상시키세요. 50대는 본격적인 준비 시기예요. 근력 운동을 주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신경 쓰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 말이에요. 치과 치료도 완료하시고 안과, 정형외과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재정적으로는 노후 자금 적립을 가속화해서 소득의 20에서 30%는 저축하세요. 부채 정리 계획도 수립해서 은퇴 전에 완전히 상환하시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도 구성하세요. 은퇴 후 희망 거주지도 결정하시고 제2의 인생 커리어도 탐색해보세요. 부모 돌봄 계획도 수립하시고 배우자와 노후 계획을 상의하세요. 60대는 전환 준비 시기예요. 균형 감각 훈련을 추가하시고 인지기능 유지 활동도 강화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 같은 거 말이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6개월마다로 늘리시고 응급상황 대비책도 마련하세요. 재정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고 퇴직금과 연금을 통합관리하세요. 버킷 전략으로 자산을 재배치하시고 상속 계획도 수립하세요. 주거지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하시고 운전 능력을 점검해서 대안교통수단도 확보하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도 완성하시고 가족관계를 재정립하세요. 70대 이후는 적응과 유지 시기예요. 낙상 예방에 특히 주의하시고 약물 관리를 체계화하세요.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시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점검하세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시고 필요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고 교통 이용의 편의성도 확보하세요.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 만남을 유지하시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도 노력하세요. 매달 체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현황 점검과 목표 설정 기간이에요. 1월에는 작년 가계부를 정리하고 분석하세요. 건강검진 일정도 잡으시고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 가족회의 일정도 잡아보시고요. 2월에는 운동 루틴을 재정비하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부모님 건강 상태도 체크하시고 지역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3월에는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시고 디지털 기술 교육을 수강하세요.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시고 1분기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는 계획 실행과 조정 기간이에요. 4월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고 연금저축 납입을 확인하세요. 가족 돌봄 계획도 점검하시고 새로운 인맥 만들기에도 노력하세요. 5월에는 운동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하시고 투자 수익률도 점검하세요. 부모님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지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해보세요. 6월에는 상반기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시고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한 활동 위주로 말이에요. 에어컨 같은 주거 환경도 점검하시고 여름철 건강관리를 준비하세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심화와 확장 기간이에요. 7월에는 여름철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하시고 휴가 중에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늘리시고 온라인 활동도 늘려보세요. 8월에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실천하시고 투자 전략을 중간 점검하세요. 새로운 기술도 익히시고 지역 축제 같은 문화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9월에는 가을 건강관리를 준비하시고 하반기 재정 계획을 조정하세요. 겨울 준비도 하시고 새로운 도전 과제도 설정해보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정리와 내년 준비 기간이에요. 10월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연말 세무를 준비하세요. 가족 행사도 계획하시고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활용하세요. 11월에는 겨울철 운동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 목표 설정을 시작하세요. 연말 가계 정리도 하시고 감사 인사와 관계 정리도 해보세요. 12월에는 한 해 성과를 정리하시고 내년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새해 건강 다짐도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물결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준비된 서핑보드를 타고 멋지게 올라탈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노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 돈, 사람, 기술, 그리고 사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말이에요. 이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하는 일이에요.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그게 바로 후회가 되는 노년이 돼요. 반대로 오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경제적 자유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인가요? 어떤 답이든 좋아요. 그 답을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꼭 준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 하나 등록하는 것, 가족과 노후에 대해 대화 한 번 나누는 것,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서로 도우며 함께 배우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전해주셔서 다 같이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아직은 낮에 덥지만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진 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내 입는 가을 옷이 어떤 건 여러분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지만 어떤 건 오히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옷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요, 패션은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옷차림은 곧 내 품격, 내 자신감, 내 존재감이 됩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와, 세련됐다는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괜히 더 늙어 보이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명품도 화려한 장식도 아닙니다. 바로 가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을에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차림, 그리고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는 패션 법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스스로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칙칙한 전신 검정. 장례식장 패션. 가을 되면
가장 먼저 꺼내 입는 색이 뭘까요? 바로 검정입니다. 왜냐고요? 무난하고 때도 안 타고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정은 날씬해 보인다는 말도 있죠. 맞습니다. 검정은 체형을 어느 정도 감춰주고 편안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신 검정은 가을 패션의 최악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게는 하지만 동시에 얼굴빛을 칙칙하게 만들고 전체 분위기를 무겁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마치 장례식장 패션처럼요. 패션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계 인플루언서 안나 윈투어는 전신 검정은 너무 우울해 보인다. 마치 장례식 가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흥미롭습니다. 검정 옷은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공격적이고 차갑게 보이게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입은 검정이 오히려 남들 눈엔 차갑고 늙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네이비, 짙은 브라운, 차콜 그레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전히 어둡지만 따뜻하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날씬해 보이려고 검정 옷만 고르다가 정작 늙어 보이는 인상만 남긴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가을, 전신 검정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낡고 늘어진 니트, 방치의 상징. 여러분, 가을하면 떠오르는 옷이 있죠? 바로 니트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가을스럽다는 느낌을 가장 잘 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몇 년째 입은 낡고 늘어진 니트를 그대로 꺼내 입는 순간,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방치로 보입니다. 어깨가 처지고 소매가 늘어나 있고 보풀이 여기저기 올라온 니트. 입는 분은 편하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은 한눈에 느낍니다. 아, 저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이게 왜 문제일까요? 패션 심리학에서는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신호라고 합니다. 옷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반대로 낡고 늘어진 옷은 무심함과 피로, 때로는 체념까지 읽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이 니트를 입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 니트가 아니더라도 관리된 니트는 몸을 단정하게 감싸고 얼굴빛을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니트는 얼굴까지 늘어져 보이게 만듭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보풀이 난 니트는 과감히 정리하고 심플한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니트를 준비하십시오. 색상은 베이지, 올리브, 네이비처럼 가을과 어울리면서도 피부톤을 살려주는 컬러가 제격입니다. 여러분, 니트는 추억으로는 남길 수 있어도 패션으로는 오래 남길 수 없습니다. 올가을, 낡고 늘어진 니트는 반드시 옷장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려한 패턴. 젊어 보이려다 더 늙어 보인다. 가을만 되면 꽃무늬, 큼지막한 패턴 옷을 꺼내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밋밋하면 늙어 보일까봐 화려해야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패턴은 나이를 가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이를 부각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큰 무늬가 얼굴 주름, 피부톤의 탁함까지 그대로 끌어내기 때문에 세련됨이 아니라 촌스러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패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한 패턴은 상대방에게 과잉 노력의 신호를 준다고요. 즉, 젊어 보이고 싶어서 애쓴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오히려 품격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큰 무늬 대신 잔잔한 체크, 은은한 스트라이프, 단색 니트를 활용하십시오. 패턴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가을색과 만나면 멋부린 티가 아니라 품위 있는 세련됨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젊어 보이려고 화려한 패턴에 의지하는 순간, 그건 젊음이 아니라 나이 듦을 강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올가을, 큰 무늬 옷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청소년풍 아이템. 젊어 보이려다 오히려 민망해진다. 가을이면 시장이나 쇼핑몰에 꼭 보이는 옷들이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반짝이는 스팽글 티셔츠, 알록달록한 레터링 후드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옷을 보면 나도 좀 젊어 보이자 하고 한 번쯤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이런 아이템을 입는 순간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패션은 나이를 속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를 품격 있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청소년풍 옷을 억지로 걸치는 순간 세련됨은 사라지고 어색함만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옷차림이 나이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자기 나이를 부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젊음을 얻기보다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청바지를 입더라도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고르고 티셔츠 대신 심플한 셔츠나 니트를 매치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볍게 걸치는 재킷 하나면 젊은 티가 아니라 품격 있는 젊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젊어 보이는 패션은 결국 나를 더 늙게 만듭니다. 진짜 멋은 나이에 맞는 단정함에서 나옵니다. 올가을, 청소년풍 아이템만큼은 꼭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 너무 큰 사이즈, 너무 꽉 끼는 옷. 핏이 모든 걸 결정한다. 여러분, 가을 옷을 고를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이즈입니다. 첫째, 너무 큰 옷. 편하니까, 체형을 가려주니까 하면서 박스티, 헐렁한 바지, 큰 코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옷은 오히려 몸을 왜소하게 만들고 당당함 대신 옷에 묻힌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선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둘째, 너무 꽉 끼는 옷. 슬림해 보이려면 딱 맞게 입어야지 하고 고르지만 배나 팔뚝, 목선이 도드라지면서 불편한 인상을 줍니다. 몸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하니 자연스러운 여유도 사라지고 결국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패션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핏은 가격보다 중요하다. 옷이 비싼지 싼지는 한눈에 안 보이지만 핏이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나 즉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몸에 맞지만 딱 붙지 않는 적당한 여유의 핏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깨선은 정확히 맞추고 허리와 힙은 살짝 흐르는 듯한 라인을 고르십시오. 그 순간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옷의 색깔보다, 디자인보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사이즈와 핏입니다. 핏이 맞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은 옷도 제 값을 못합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옷, 내 몸에 맞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거 입고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옷차림에서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알아볼 차례죠. 60대 이후 가을에 입으면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가을 패션의 핵심 법칙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매치의 힘. 색이 얼굴을 바꾼다. 여러분, 옷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색입니다.
디자인보다도 가격보다도 색이 먼저 인상을 결정합니다. 가을 패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신 검정처럼 칙칙한 색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얼굴빛을 죽이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어울리는 색을 잘 고르면 피부가 환해지고 분위기가 세련돼 보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옷인데 색만 바꿨을 뿐인데도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가을 피해야 할 색은 뭘까요? 첫째, 칙칙한 회색입니다. 은은한 그레이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톤이 탁하면 얼굴이 확 늙어 보입니다. 둘째, 옅은 베이지. 밋밋한 피부톤과 겹치면 병색이 도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형광 컬러. 젊어 보이고 싶어서 입는 순간 오히려 어색하고 과해 보입니다. 반대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카멜, 버건디, 올리브, 네이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색은 사람의 감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카멜색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버건디는 고급스러움과 깊이를, 올리브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네이비는 신뢰와 단정함을 전달합니다. 모두 60대 이후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품격을 살려주는 색입니다. 여러분, 옷의 색을 바꾸는 건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빛, 그리고 인생의 무대 위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색은 나를 살리는 색인가, 죽이는 색인가? 그 대답이 곧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소품 하나로 품격업. 작은 것이 전체를 바꾼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의외로 옷 자체가 아닙니다. 옷을 전부 새로 사지 않아도 작은 소품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카프 하나, 벨트 하나, 구두 한 켤레, 안경테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스카프를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피부톤이 쉽게 칙칙해집니다. 이때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감의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둘러주면 얼굴빛이 환해지고 단번에 고급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검정 목도리는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벨트를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벨트는 몸의 비율을 다시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니트나 코트 위에 얇은 벨트를 매면 허리가 잡히면서 키가 커 보이고 몸도 고다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옷에는 브라운 가죽 벨트가 강력한 포인트가 됩니다. 단, 지나치게 두껍거나 금속 장식이 과한 벨트는 오히려 촌스럽게 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 옷은 멀쩡한데 다른 신발 하나 때문에 전체 인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발끝까지 시선을 내리기 때문이죠. 가을에는 로퍼, 가죽 구두, 앵클 부츠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구두색은 옷과 맞추는 것보다 벨트 색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운동화를 신더라도 흰색이나 베이지처럼 깨끗한 색을 고르면 단정하고 산뜻한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안경과 가방입니다. 두꺼운 검정테 안경은 얼굴을 무겁게 만들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대신 가을에는 얇은 골드나 실버테 혹은 브라운 계열 뿔테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가방 역시 번쩍이는 장식이나 로고가 크게 박힌 것은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브라운이나 카멜톤의 토트백, 숄더백을 고르면 옷 전체가 고급스럽게 정돈됩니다. 여러분, 패션은 큰 돈을 들여서 옷장을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품 몇 개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작은 디테일을 보고 전체 이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 가을 옷장을 정리할 때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소품은 나를 품격 있게 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싸구려로 보이게 하는가. 그 한 끗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아우터의 법칙. 가을의 품격은 겉옷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아우터입니다. 옷차림이 조금 단조롭더라도 겉에 어떤 아우터를 걸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가을은 아우터만 잘 고르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트렌치 코트입니다. 가을 패션의 상징 같은 아이템이죠. 허리끈을 가볍게 묶어주면 체형을 정리해주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특히 베이지나 카멜톤의 트렌치 코트는 어떤 옷과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단, 지나치게 밝은 아이보리색은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고 톤 다운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디건입니다. 니트로 된 가디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늘어진 가디건은 피로하고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어깨선이 잘 맞고 길이가 적당한 가디건을 선택해야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은 버건디, 네이비, 그레이 같은 기본 컬러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 더하면 한층 젊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재킷입니다. 재킷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감을 입는 옷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형이 살짝 무너질 수 있는데 재킷 하나로 어깨선이 정리되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재킷색은 차콜, 카멜, 네이비 같은 톤 다운된 색상입니다. 여기에 흰 셔츠나 단색 니트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터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준다. 옷이 조금 단순해도 겉옷만 제대로 걸치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안에 좋은 옷을 입어도 겉옷이 낡거나 촌스러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트렌치 코트, 가디건, 재킷, 이 세 가지 아우터만 제대로 갖추셔도 됩니다. 새로운 옷을 전부 장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우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상을 지켜주고 나이 들어도 세련됨을 잃지 않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지만 포인트는 확실히. 여러분, 가을 패션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목걸이, 크고 화려한 귀걸이, 손가락마다 낀 반지들. 이런 것들은 꾸몄다가 아니라 과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 과하면 우아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세서리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른 액세서리 하나는 옷 전체의 품격을 끌어올립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귀걸이를 한다면 진주나 작은 원석처럼 단정하고 은은한 것을 선택하세요. 목걸이도 큼지막한 금속 장식보다는 심플한 체인 하나가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시계 역시 중요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시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시계 하나면 충분히 신뢰감을 줍니다. 패션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추측한다고 합니다. 장식이 과하면 과시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단정한 액세서리는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세서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걸이 하나,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포인트는 확실하게 주어야 합니다. 얼굴에 가까운 귀걸이나 목걸이를 통해 시선을 끌면 주름이나 잡티는 가려지고 인상은 더 밝아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절제된 장식은 우아함을 만들고 과한 장식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올 가을 액세서리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걸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가 낫다. 이 한 끗 차이가 곧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웃는 얼굴이 최고의 패션, 표정이 옷을 완성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피해야 할 패션과 반드시 챙겨야 할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색, 소품, 아우터, 액세서리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어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 옷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니트와 가디건을 걸쳤더라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그 옷은 값비싼 명품처럼 빛이 납니다. 패션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표정은 사람의 영혼을 감싼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한 건 젊어 보이는 억지 패션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입니다. 웃는 얼굴은 주름조차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흔적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가을은 계절 그 자체만으로도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표정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으로 품격을 갖추되 마지막에 미소를 더하면 그 자체로 완성된 가을 패션이 됩니다. 결국 진짜 멋은 옷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옷이 얼굴빛을 바꾸고 소품이 분위기를 바꾸고 아우터가 태도를 바꿔준다면 웃는 얼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옷장을 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옷 잘 입어야 한다는 거 다 알죠? 문제는 막상 옷장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겁니다. 오늘 뭐 입지? 이 모임에 이 옷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늘 입던 낡은 니트, 편한 추리닝을 다시 꺼내 입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거울 속 내 모습에 먼저 실망하고 밖에 나가면 괜히 주눅듭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을 하나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마실 갈 때, 손주 학교 행사에 갈 때, 혹은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 나설 때, 이때 어떤 옷을 고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만 제대로 떠올리셔도 옷장 앞에서 훨씬 자신감 있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동네 마실 나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집 앞인데 뭐 어때 하면서 늘어진 추리닝을 걸치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하긴 하지만 금세 지쳐 보이고 초라한 인상까지 줍니다. 이럴 땐 간단하게 바꿔보세요. 밝은색 니트에 따뜻한 톤의 조끼를 걸치고 다리에는 편안한 슬랙스를 입는 겁니다. 과하지 않은데 단정하고 이웃이 마주쳐도 당당합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손주 학교 행사입니다. 발표회나 운동회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모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괜히 젊어 보이고 싶다고 반짝거리는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꾸몄다, 튀려고 한다는 인상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품위와 편안함입니다. 네이비 자켓에 흰 셔츠, 그리고 목에는 은은한 스카프 하나만 둘러보세요. 구두까지 깔끔하게 신으면 과한 티 없이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살아납니다. 손주는 물론이고 친구 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은 행사 자체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마지막은 모임 자리입니다.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거나
동호회 모임에 나갈 때. 여러분, 이럴 때 무난하게 검정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화는 활발한데 내 옷차림 하나 때문에 분위기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겁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색을 바꿔야 합니다. 버건디 니트나 브라운 톤 재킷, 거기에 따뜻한 톤의 가디건을 매치해 보세요. 색 하나만 달라져도 인상이 환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옷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을 패션에서 피해야 할 것들과 더 젊고 세련돼 보이는 법칙들, 그리고 상황별 실제 코디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옷차림을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진짜 패션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를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깔끔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옷차림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건 결국 내 삶을 대충 다루는 것이고, 옷을 정성껏 챙기는 건 곧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이 어떻게 보든 이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대접하는 옷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그래, 오늘도 단정하다, 나답다 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신감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본래 쓸쓸하고 차분한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이 주는 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품격 있는 색, 잘 고른 소품, 체형에 맞는 아우터, 절제된 액세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정.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내 인생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비싼 명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옷장 속 단정한 니트 하나, 따뜻한 색의 스카프 하나, 그리고 곧은 어깨를 만들어주는 재킷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을 젊게, 품격 있게, 따뜻하게 빛나게 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었다. 그 순간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가을, 품격 있는 계절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혹시 70대가 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4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89만 원으로 전년보다 3.5%나 늘었어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악기, 사진, 취미활동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노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증가가 모두 계획적이고 필요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70대 이후 노후를 무너뜨리는 6가지 함정과 이걸 피해서 오히려 통장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새는 돈을 막고 매달 돈이 쌓여가는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건강 불안을 파고드는 과도한 지출. TV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런 광고를 보게 돼요. 이거 하나면 혈액이 맑아져요.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져요. 그 순간 마음이 확 움직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제품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구매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불안한 마음이 이성적 판단을 앞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막상 받아보니 일반적인 마사지기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반품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조금만 여유를 갖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함정,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하나 사서 친구 모임에 들고 나갔더니 어머, 역시 다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이 일주일도 안 가서 사라지고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세대별 소비 성향 분석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이런 과시적 소비 패턴이 꽤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모임에서 혼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임에 나가보시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들 3만 원짜리 점심을 시키는데 나 혼자 10,000원짜리 먹자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회 이런 모임들의 회비와 식사비, 선물비를 합치면 한 달에 적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1년이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입고 다니든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든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이럴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우리 통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예요. 세 번째 함정, 자녀와 손주에 대한 끝없는 지원.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녀가 아버지,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손주가 학원비 때문에 고민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참 이상한 게 마음은 주고 싶은데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다음번엔 더 쉽게 또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은행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60대 이상 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났던